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의 한경진입니다. 화성 탐사 로버 큐리오시티 기억하시죠? 이 큐리오시티가 다음 달이면 화성에 착륙한 지 벌써 1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나사는 큐리오시티가 찍은 화성 표면의 초고해상도 사진을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사진 속의 화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도 우리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이태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큐리오시티가 작년 8월 5일이었죠. 네, 정말 많은 인류의 꿈을 안고서 화성에 착륙한 지 벌써 1년이 됐네요. 그러게요. 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에요. 그렇죠. 이 큐리오시티가 화성에서 한 2년 정도 활약을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벌써 반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이 큐리오시티가 다양한 사진들을 보내왔고 또 이 화성 표면에 있는 그 정말 물이 흐른 그런 흔적도 발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이번 나사에서 이 그런 사진들을 모아가지고 13억 픽셀 와. 13억 픽셀이라고 하는 저도 여태까지 본 것 중에 가장 고해상도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예, 나사가 여태까지 공개했던 이 화면 중에서 가장 초고해상도 화면입니다. 그 화면을 공개해가지고 실제로 들여다보면 마치 화성에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화면을 공개했거든요. 360도로 돌려가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 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거든요. 정말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HD 화면이라 해봤자 100만, 200만 화소밖에 안 돼요. 우리가 극장에서 봐봤자 뭐 많아봤자 1000만, 2000만 정도 화소가 최대입니다. 비교가 안 되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기가픽셀이라고 하거든요. 10억 단위의 픽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컴퓨터 모니터로 보기엔 좀 아까워요. 정말 대형 극장에서. 네, 정말 영화관에서 봐도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선명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정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뭐 또 흔적을 발견하실지 모르겠고 가끔 보시다 보면 이제 그 유난히 빛나는 뭐 금속성 같은 게 보이긴 해요. 하지만 이건 외계인의 흔적이 아니라 그 큐리오시티가 착륙하면서 그 낙하산이라든가 이래서 떨어져 나온 부속품들의 그 흔적이에요. 그래서 뭐 이미 나사에서 많은 검토 끝에 공개한 거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욕심 갖지 마시고 와 화성에 한번 왔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보니까요. 너무나도 선명하고 리얼해가지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화성에 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잘 보면, 잘 찾아보면 이렇게 외계인의 이렇게 흔적이 뭔가 있지 않을까? 외계인의 흔적은 뭐라도 정말 나름대로 재밌는 모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재밌는 예를 들어서 돌이라든가 그런 모형에다가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어떤 돌 같은 경우는 새 모양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와, 그래요? 그래서 큐리오시티가 이게 게일 크레이터라고 하는 곳을 탐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이름 붙은 복실이 돌이 있다. 뭐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니까. 괜찮네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이름을 붙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의미를 두고 이름을 붙이면은 또 왠지 또 기분이 왠지 내게 된 것처럼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꿈을 갖는 거죠. 나중에 꼭 한번 저기 가보겠다. 우리가 우주선에서 볼 때는 굉장히 멀리서 보기 때문에 그 실제 크기와 틀리지만 이거는 이 큐리오시티가 바로 옆에서 찍은 거거든요. 큐리오시티가 이제 길이가 한 3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크기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딱 보시면 거의 우리가 직접 밖을 내다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꼭 한번 감상하시고 나중에 꼭 한번 화성에 가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도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별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온라인 결제 서비스 페이팔이 우주로 진출합니다. 페이팔은 우주에서 각종 지불 결제가 가능한 페이팔 갤럭틱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미국 외계문명탐사연구소와 우주관광협회가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외국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페이팔로 결제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국의 온라인 결제 서비스 페이팔이 우주에서도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착수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정말 궁금한데요.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는 뭐 외국하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하고도 거래할 때가 된 것 같다. 와, 정말 세상 좋아진 것 같아요. 뭐 이러다 정말 외계인하고 거래하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페이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 세계 190개국 이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결제 시스템이에요. 뭐 이제 1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페이팔이 지금 만들어진 지가 한 15년 됐다라고
행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15년 기념해가지고 또 이벤트성 행사예요. 와. 그래서 15년을 기념해가지고 앞으로는 우주여행도 할 거고,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버진 갤럭틱이라고 하는 우주여행하는 그런 회사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이런 회사에서 우주여행을 앞으로 계속 할 거이기 때문에 네. 우주정거장에 간다든가 우주 호텔에 갔을 때 뭔가 네. 물건을 구입한다거나 네. 지상하고 뭐 결제를 하고 싶을 때 땅에서 쓰는 우리가 지구상에 쓰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좀 안 된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우주 시스템에 맞는 우주 환경에 맞는 우주 결제 시스템을 네. 이 페이팔이라는 회사가 창립 15주년을 기념해가지고 개발에 착수했다는 뉴스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우주에 갔을 때 거기서 물건 사고 어떻게 결제하나 네. 이런 고민을 하지 마시고 일단은 앞으로 한 10년, 20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우주여행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그때 우주여행에 갔을 때 결제하는 시스템을 이제 페이팔이 벌써 만들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열심히 노력하셔도 돈을 많이 버셔야 되겠죠. 네, 저도 뭐 우주 여행을 하고 또 구매도 하고 싶으니까 이게 좀 잘 마무리가 돼서 저도 이렇게 좀 한번 사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하늘을 날고 있는 거대한 비행기. 이때 비행기와 분리되는 물체. 와, 로켓이었네요. 이 로켓의 이름은 페가수스. 태양 관측위성 아이리스를 싣고 우주로 날아가는데요. 비행기에서 로켓이 발사되다니 신기하죠? 와, 비행기에서 발사되는 모습이 정말 신기한데요. 태양 관측 위성 아이리스 교수님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올해가 태양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고 네. 얘기했었죠. 그래서 태양을 관측하기 위한 그 아이리스라는 그 관측 위성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보통 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로켓을 이용해서 하는데 네. 지상에서 발사대를 설치하고 거기서 이제 점화하면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또한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개발된 것이 이제 비행기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비행기에서 발사하는 로켓입니다. 와. 그래서 비행기 밑에 로켓이 있고 여기서 이제 로켓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이게 페가수스라는 로켓이거든요. 네. 여기서 점화를 해가지고 이제 날아갑니다. 저 떨어뜨리는 높이가 지상에서는 12km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대기권 중에서 이제 그 성층권이라는 데예요. 네. 그 대기에 굉장히 안정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기상의 영향을 안 받고 그리고 이 올라가 있는 높이에서 일단 움직이는 속도가 마하 0.8 정도. 와. 그러니까 거의 한 2,000km 이상 시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속도에 쏘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속도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상에서 쏠 때보다는 이 연료가 좀 적어도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땅에서 쏠 때보다는 안전하고 또 연료가 적게 먹기 때문에 좀 작은 크기로 만들 수 있고 네. 그래서 하는 건데 이 페가수스 로켓이 처음 발사된 게 1990년이에요. 네. 이런 형태로서는 처음 개발된 이 페가수스 로켓을 타고서 이제 올라가서 위성의 궤도에 대해서 와가지고 이제 분리가 된 다음에 위성을 이제 놓는 거죠. 네. 저 자체는 이제 로켓이고요. 로켓은 페가수스. 이것이 네. 분리가 되면서 남아있는 저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거기 남아있는 부분이 그 아이리스라는 태양 관측 위성입니다. 네. 이 아이리스는 주로 이제 태양의 표면과 그 코로나라고 하는 태양 외곽 대기 사이를 관찰해요. 네. 그래서 태양에서 그 태양 그 폭발이 일어나거나 또 거기 네. 태양풍이 지구로 날아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태양 폭발과 이 태양풍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연구를 하겠다. 네. 그래서 태양 폭발의 원인이 뭐고 태양풍의 원인이 뭔가를 좀 더 네. 집중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태양에 있는 코로나라고 하는 대기와 네. 표면 사이에 집중해가지고 그 태양풍과 태양 폭발을 자세히 연구하겠다 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페가수스라고 하는 그 비행기에서 발사하는 로켓도 참 신기하고. 네, 그러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로켓이 올라가서 아이리스라는 이제 위성을 떨기고 왔는데 그 위성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네. 우리가 태양에 대한 정보도 많이 좀 더 알게 되겠죠. 네, 정말 이렇게 아이리스를 통해 가지고 태양풍과 태양 폭발의 그 발생 원인에 대해서 좀 그런 미스테리를 잘 풀었으면은 바람이 듭니다. 네, 와우 천문 영상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신기한 영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하세요. 재미있는 생활 천문학 문제. 네모 방정식은 외계 고등문면체의 수를 계산하는 공식이다. 정답은 드레이크. 우리와 교신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외계인,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정식. 바로 드레이크 방정식인데요. 마치 암호처럼 보이는 이 방정식,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이럴 때 우리가 힘차게 불러보는 이 말. 이태영 교수님, 궁금해요. 네, 방정식,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시죠? 정말 드레이크 방정식을 이용하면 우주에 외계 고등 문명체가 몇 개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교수님, 저도 이렇게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알기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방정식 하면 머리가 아프죠. 네. 거기다 드레이크 하니까 또 사람 이름도 어렵고, 이 외계인 탐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드레이크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네.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외계인 탐사를 시작한 분이 바로 이 드레이크 박사입니다. 네. 미국의 그 천문학 박사님이시거든요. 1960년경에 과연 이 우주에 얼마나 지적인 생명체가 많이 있을 것이냐, 네. 이거를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자 네. 라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 정도의 적당한 크기와 적당한 온도가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겠다 네. 해가지고 이 우리 은하계에 존재하는 수천억 개의 별 중에서 네. 일단은 행성을 갖고 있는 별이 몇 개쯤 될까? 네. 그 확률을 먼저 따진 겁니다. 보통 10개 정도 하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10분의 1. 그리고 나서 이게 행성들 중에서 그러면 이것이 온도가 맞으려니까 별에서 적당한 거리가 돼야 돼요. 네. 우리 태양계 같은 경우에는 수금지와 목도 천에 쭉 가는데 그 중에서 지구만 온도가 딱 맞잖아요. 네. 그럼 그것도 확률적으로 대략 한 10분의 1이 아니겠느냐. 네. 결국은 10개의 별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가 행성을 갖고 있고, 네. 그 행성 중에서 또 10개 중에 하나가 또 지구와 같은 환경을 갖고 있고, 네. 그러면 최소한 100분의 1의 정도 눈에 보이는 별들 중에서 100분의 1에는 지구와 같은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다 고등 생명체가 있겠느냐? 네. 그건 또 아니죠. 그것도 아니죠. 그죠? 네. 지구 역사를 한 50억 년 가까이 봤을 때 네. 그 중에 인간이 외계와 컨택할 수 있을 정도의 고등 문명체, 즉 전파를 발사한다든가 네. 우주선을 날려보낸다든가 이런 시간은 50억 년 역사 중에서 50년밖에 안 돼요. 네. 그죠? 1957년에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고 네. 뭘 했으니까. 그래서 그 시간적인 확률이 1억 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행성 하나가 존재했을 때 그것이 이제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고등 생명체로 갈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네. 이런 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드레이크 방정식은 드레이크란 박사가 나름대로 네. 그 주관적으로 이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그중에 네. 고등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네. 얼마 되는가를 따져본 건데 그걸 네. 굳이 이렇게 다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략 아무리 적게 따지더라도 네. 우리 은하계에 있는 수천억 개 별들 중에서는 지구와 같은 정도의 환경이 최소한 수십억 개는 있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그 중에는 상당수의 문명체가 있을 수도 있다. 네. 적게는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 이상 있을 수 있다는 네. 것이 드레이크 방정식의 해석인데, 근데 뭐 거기에 정확한 그게 변수가 아니기 네. 때문에. 근데 이 드레이크 박사는 단순히 공식만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외계 생명체를 탐사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오즈마 계획이라고 해서 전파를 보내보기도 하고, 또 그 우리 세티라고 하는 외계인 탐사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최근 하고 있는 네. 거. 그런 걸 갖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칼 세이건, 돌아가셨던 칼 세이건 박사, 그 다음에 그 유명한 SF 감독인 스필버그 감독, 이런 분들과 더불어서 외계 생명체를 탐사하는 그런 네. 세티란 프로그램도 만드셨고요. 그래서 외계 생명체가 정말 있을까라는 네. 단순한 호기심에서 이걸 조금 더 체계화시키고 구체화시킨 그런 분이 바로 이 드레이크 박사고, 그분이 만든 공식이 드레이크 방정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드레이크 방정식이 지적 생명체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게 이렇게 네. 계산을 해주는, 네네.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방정식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근데 오늘도 참 들어도 네. 아직까지는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태영의 생활정보나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의 호기심을 채워줄지 기대하세요. 네,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소개해줄 하늘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요즘 굉장히 덥죠. 네. 네, 그래서 좀 지구가 태양에서 멀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네.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7월 6일이 지구와 태양이 가장 먼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에 더운 이유가 지구와 태양이 가까워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네. 있거든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거리로 따지면 7월 초가 가장 멉니다. 그래서 네. 올해는 7월 6일이 지구와 태양이 가장 멀어진 날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왜 덥느냐? 그건 뭐냐 하면 우리 북반구가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네. 태양의 고도가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태양이 거의 머리 위 근처에서 수직한 방향으로 내려쬐기 때문에 더워지는 거지. 네.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7월 6일이 가장 멉니다. 가장 네. 멀기 때문에 태양의 중력이 가장 약한 날이죠. 네. 태양의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지구와 태양을 도는 공전 속도도 가장 느린 날입니다. 네. 그래서 7월 6일 지구와 태양이 가장 멀어지는 날이다. 기분으로라도 조금 시원한 감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또 다른 소식도 있나요? 이제 8일이죠. 7월 8일 날. 이날이 네. 음력 1일이에요. 네. 자, 음력 1일이라는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달이 초하루. 네. 뭐 절에 가시는 분들 절에 가고 하시는 날이겠지만 음력 1일은 달이 안 보이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음력 1일을 정하는 기준이 바로 뭐냐면 해와 달과 지구가 일직선이 되는 날이에요. 네. 그날이 음력 1일입니다. 그래서 음력 1일 날은 무조건 달이 안 보여야 돼요. 네. 그날 달이 보였다 하면 그날은 음력 1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8일 날이 음력 1일, 달이 안 보이는 날이라는 걸 아시고요. 그러니까 8일 뒤, 9일부터 달이 조금씩 커지기 네.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달이 조금씩 초저녁 하늘에서 커져가는 날이거든요. 네. 달을 아주 예쁘게 볼 수 있는. 근데 근처에 저녁 하늘에서 금성이 아주 밝게 빛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초저녁 하늘에서 오른쪽으로 아주 눈썹 같은 예쁜 초생달과 그다음에 밝은 금성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바로 이 7월 8일부터 시작되는 이 주의 하늘 현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한 주는 뭐 7월 6일에 지구와부터 태양이 가장 멀어지는 때, 네, 또 그렇죠. 그리고 달이 안 보이는 초하루 저와 날이 7월 있다는, 8일이 예.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천문 현상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이 시간도 기대하세요. 별별 이야기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죠? 다음 주에도 더 재밌고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이 시간도 채널 고정하세요.